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차시 역사 수업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나라들이 있었으며 오늘 마지막 문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인데, 교과서는 76부터 79쪽이고요. 오늘 지금 화면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뜬금없이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란 게임이고요. 선생님이 취미삼아 이거 게임 가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게임인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이런 건물이라든지 역사 유적지 같은 거를 되게 고증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인 걸 많이 고증을 잘 해놔서 선생님 가끔 이걸로도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번 이 대항해 시대 온라인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이슬람은 어떤 문화가 있는지 한번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20차의 수업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표는 상업입니다. 상업이란 이제 물건을 사고 판다 라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이슬람 하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막 아라비안 나이트 막 이런 거 떠오르고, 뭔가 이슬람 하면 상업, 상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베테랑 상인도 있잖아요. 여기 베테랑 상인. 정말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이런 베테랑 상인도 계신데, 왜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지금 여기 게임에서도 이 물건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물건 사고 파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양고기는 여긴 양고기는 먹을 수 있죠. 돼지고기는 안 팔죠. 아무튼 이렇게 이슬람 상인들은 물건 사고 파는 상업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배경, 상업을 교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인데요. 코란뿐만 아니라 이슬람 상인들은 상업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업을 매우 크게 지지하면서 이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마호메트가 살던 곳이 메카였고, 이때 메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슬람 쪽에서는 상업을 중시하는 교리, 즉 상업을 좀 약간 권장하고 상업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슬람교인들은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곳 이슬람이 이 유럽, 어떻게 보면은 아테네, 로마, 그리스, 로마와 이 동쪽으로 하면은 인도,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교역에 어떻게 보면 무역의 주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이 이슬람 지역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이제 중국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실크로드인데, 그런 실크로드에 어떻게 보면 문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동서교역을 주도했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드라마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 선덕여왕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600년대였어요. 7세기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한 인물이 이제 막 유리잔을 이제 가지고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600년대 700년대 600년대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리잔이 있냐, 저런 유리잔은 페르시아의 건데 이슬람 지역에서 나던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유리잔과 뭐 그런 물산, 페르시아 이쪽 이슬람이 있었던 물산들이 실제로 신라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당시에 신라까지 왔었다. 매우 정말 이슬람 상인들은 동서 어디든 진짜 전 세계를 누비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업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죠. 네, 이슬람인들은 정말 이슬람 상인들은 뭐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이런 바다로도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래서 뭐 육로, 해로 할 거 없이 정말 수많은 물건과 상업품들, 이런 물산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아프리카, 유럽, 인도,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할 거 없이 전 세계에 이런 물산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이슬람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었냐? 우선 뛰어난 항해술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조선소, 배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배가 이 다우였어요. 좀 크게 볼 수가 없나?
자, 이 다우의 특징, 이게 다우라는 배인데 이 다우배의 특징은 삼각도시예요. 이 삼각도시의 특징은 바람이 거꾸로, 그러니까 즉 배가 가고 싶은 방향에서 역으로 불어도 정말 빠르게 그 삼각도시를 이용해서 곡선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르게 바다를 헤칠 수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이 이슬람인들은 이렇게 뛰어난 항해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먼 거리의 바다를 항해하려면 이러한 별자리,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태양을 보고 이런 별자리나 하늘을 보고 내가 지금 바다에 어느 정도 떠 있구나 라는 천문학이 매우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교과서 아마 78쪽일 거예요. 78쪽에 보면은 거기 천체를 관측하는 아스트로라베라고 있는데, 이렇게 당시 천체를 관장하는 천문학, 그리고 지리학, 당시에 이러한 천문학과 지리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육로로도 갈 때도 어디로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그러한 뛰어난 상업과 더불어서 과학기술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을 이슬람의 경전에서는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도 경전이 있는데 이러한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 또는 쿠란, 교과서에는 쿠란으로 되어 있네요. 쿠란이라고 하는데 이 쿠란은 당시에 이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마호메트가 했던 그런 말들과 당시의 신의 알라의 계시를 담은 내용인데요. 이 쿠란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쿠란은 아랍어 이외에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당시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 쿠란이 전파되었고, 다른 민족들도 이 쿠란을 읽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가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가 되게 된 배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슬람의 그러한 사원을 선생님이 모스크라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모스크인데요,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성소피아. 선생님은 어릴 때 교과에서 성소피아 성당이라 배웠거든요. 성소피아 대성당이라 배웠는데 선생님 모스크라면서요, 모스크는 이슬람 쪽의 사원 아닌가요? 근데 왜 성당이라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성당이었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원래 지금 제가 여기 성소피아 있는 데가 이스탄불이거든요. 지금은 터키의 수도인데 원래 여기가 옛날에는 비잔티움, 그 전에는 원래는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동로마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로마 어디 있어? 아마 로마가 여기 있을 텐데, 원래 로마가 이 로마의 수도였죠.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쪽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했고,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여기에 원래 성당을 하나 지었어요. 엄청 큰 성당을 지었는데 아야소피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야소피아가 뜻이 이제 성스러운 지혜라고 하고, 이게 약간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선 성소피아 성당으로 불렀어요. 성소피아 원래 성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성당으로 쓰이다가 1453년이었어요. 그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당했고, 당시에 이 성당이었던 곳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모스크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1935년 이제 터키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이제 여기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슬람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작년이었어요. 작년 2020년 7월에 터키에서 이걸 다시 모스크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약간 기독교권인 세계와 이슬람권인 세계가 약간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박물관이니까 그냥 꼭 이슬람교 사람이 아니어도 꺼리낌 없이 방문하면서 역사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모스크가 되니까 좀 이제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즉 예배용으로 사용되니까 이제는 좀 방문할 때도 조금 이슬람인 사람들만 이슬람 종교를 믿거나 또는 그 격식을 차려기 때문에 약간 좀 기독교권 또는 이슬람이 아닌 종교권에서는 조금 약간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쪽 사람들은 다시 이걸 모스크 됐다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성소피아 성당 박물관으로 사용할까? 아니면은 이슬람, 어차피 이게 지금 터키가 좀 이슬람 원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모스크로 다시 기능을 되돌렸는데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성소피아 성당을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이게 뭐냐면은 첨탑,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첨탑인데 이들 말로는 미너렛입니다. 미너렛이라는 건데 이제 빛을 두는 곳이란 뜻으로 이제 빛을 두는 곳, 뭐 등대라는 의미인데 이거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요. 여기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왜 성당도 예배 시간 되면 종치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예배할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곳이고요. 어떻게 올라갔지? 무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끝에 보시면은 이거 여기 보시면은 첨탑 이 이슬람 건물들 특징이 여기 보세요. 이슬람 건물 특징 문이 이런 아치형, 이런 아치 곡선, 이런 곡선 이런 걸 아치라고 하거든요. 아치 곡선. 또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돔, 이걸 돔 이제 원형 천장 돔이라고 하죠. 돔. 그래서 좀 완만한 원형 천장을 쓰는데 이런 아치나 이렇게 원만한 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게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러한 평화를 상징하는 원형, 이러한 원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끝에 뭔가 삐죽하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초승달 장식이거든요. 이 초승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슬람 세계 그 국가들의 그 국기를 보면은 초승달과 별이 많아요. 선생님들 이거 찾아보니까 좀 여러 썰이 있어요. 얘들이 초승달을 왜 국기로 넣냐, 초승달을 이런 장식으로 넣냐 라는 썰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설이 하나 얘기해드리면 이제 그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왜 귀족들이 탄압했기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 사건에 뭐라 했죠? 맞아요, 헤지라. 헤지라라고 하는데 이때 헤지라를 했을 때 초승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지라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엄청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승달을 상징적으로 헤지라를 했던 그날 밤 초승달을 상징적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왜 또 이슬람 국가들을 옆에 보면은 별을 담고 있냐? 별을 담는 이유는 그 이슬람의 5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율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성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라고 하는데 과연 옛날에는 이제 박물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모스크로 다시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원래 그리스 정교, 지금의 정교회인데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로마 기독교의 성당으로 사용되다가 훗날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계가 여기 점령하면서 이제 여기를 모스크로 바꿨는데요. 지금 게임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겁나 큽니다. 진짜 커요. 이거 진짜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겁나 큽니다. 이게 계속 증축된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성당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겁나 커진 지금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겁나 커진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있어서 잠깐 여기 이슬람 게임 속에 있는 궁전에 들어왔는데요. 이슬람교 선생님 이제 어릴 때 집에 이런 카페테가 있었어요. 양탄자. 왜 그 알라딘이었나요? 알라딘 딱 보시면 이런 양탄자 있잖아요. 근데 딱 옛날 집에 가면 이런 양탄자 카페테 맨날 깔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 쪽에서 이거 굉장히 좀 이게 많이 발달되었어요. 이 페르시아 지역과 이슬람 지역에서 이 카페트가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집을 만들 때 약간 흙으로 많이 빚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 안에 그런 흙먼지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카페트로 그런 집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고요. 또는 이 카페트를 바닥에 깔아 놓음으로써 뭐 보온도 할 수 있고 뭐 습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벽에 좀 독특한 무늬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독특한 무늬, 여기 창문도 좀 독특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좀 독특한 뭐지 이게 막 선과 곡선으로 막 이렇게 막 곡선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합니다. 아라베스크란 뜻은 아라비아 문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라베스크 즉 아라비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문양으로 실내를 꾸몄습니다.
왜 꾸몄냐? 지금 아까 봤던 아야소피아, 이런 소피아 성당도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로 실내를 꾸몄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를 가시거나 또는 좀 중요한 건물을 가셔도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은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뭐냐면은 알라,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신이 알라잖아요. 알라 신 이외에 아무도 믿지 마라고 해놓고 또 알라의 모습을 뭔가 특정한 상으로 만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이라는 것은 신의 모습을 빗어놓는다. 그런 것도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좀 약간 이렇게 실내를 신성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문양과 이런 조각 같은 걸로 아라베스크로 좀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림, 이렇게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거를 이렇게 꾸몄다.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볼 거는 교과서 아마 78, 79쪽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8쪽, 79쪽에 보시면 이슬람교의 이렇게 발전된 문화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잔재일 수도 있는데 뭔가 항상 유럽이 더 발달됐던 곳, 세계에서 항상 유럽은 가장 먼저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좀 받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뭔가 어릴 때도 이슬람은 뭔가 낙후됐고 뭔가 잘 못 살았을 것 같고 유럽은 더 잘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은 이슬람이 유럽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발전된 과학기술, 그리고 뛰어난 문명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문학, 지리학, 의학, 화학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상업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선진 문화들을 더 빠르게 습득하거나 또는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에 의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들은 외과, 그래서 실제로 수술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또 해부도 이런 것도 빠르게 그렸다고 하고요. 천문학과 지리학은 아까 얘기했죠. 당시에 다우선을 바탕으로 천문학과 지리학이 발달되어서 정말 전 세계를 누비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 여러분 지금 아마 화학 시간에 화학기호 외우고 있잖아요. 그 화학기호가 거의 다 이 아랍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만큼 아랍에서는 화학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연금술이란 걸 당시에 있었어요. 연금술이 뭐냐면은 이러한 금속 재료를 섞어서 이제 이 아랍에는 상인이다 보니까 금과 은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공용 화폐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애들은 어떻게 하면 금과 은을 금광에서 채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고 다양한 금속을 섞어서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게 발달했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화학, 즉 뭔가 물질을 서로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화학이 발달되었고요. 그 결과 지금의 화학 기호 또는 화학 용어들의 거의 대부분의 유래는 아랍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랍 지역은 매우 발달된 그러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 마지막으로 좀 약간 재밌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차와 음식이 있는데요. 이 아랍에 실제로 이 지역 가면은 이런 음식들 실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랍 애들은 담배 피는 거 못 봤어요. 물담배를 피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물담배는 안 펴봤거든요. 물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자체를 안 펴봤죠. 선생님이 아마 인생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담배 안 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담배 하니까 이제 취했다 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담배를 한 번도 담배를 진짜 안 펴봤는데 이제 담배를 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20대까지는 괜찮은데 30대 되니까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같이 축구 한번 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체력 차이가 정말 딱 확 나더라고. 그래서 담배는 진짜 피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느꼈고 또 좀 약간 건강이 많이 좀 신경 쓰이나 봐요. 확실히 흡연했던 친구들은 이제부터 좀 건강을 많이 챙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담배 피지 마시고요. 여기 오시면 여기는 진짜 술을 안 먹죠. 그래서 술을 안 팔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하고
커피가 아무래도 이제 원산지가 아마 이쪽이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쪽. 이제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나던 열매였고, 또 인도 지역 여기서 아마 나던 열매니까, 커피라는 열매를 이제 원두 거기에 있는 씨앗을 추출해서 끓여서 마시던, 원래는 차처럼 딱 그 커피 콩을 넣어서 끓여서 먹었대요. 근데 이때 그 커피 콩을 이런 유럽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간 거죠. 사가려고 했더니 아랍 애들이, 야 이거 커피 콩 다른 데서 사가면은 얘네들 그 뭐지, 그 얘네들이 이거 땅에 심으면 커피 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우리 손해인데, 이거 다른 데서 이거 커피콩 심으면은 더 이상 우리 커피를 안 사가잖아. 그래서 얘들이 생각한 게 커피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후라이팬 같은 데 막 볶으면은 얘를 이제 심어도 못 나죠. 싹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막 볶기 시작했는데, 볶아서 먹었더니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커피가 볶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랍 애들이 커피를 볶아서 팔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케밥, 샐러드, 치오르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는 친구들은 터키에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항해시대 온라인 통해서 20차시 수업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슬람은 이러한 문화와 전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도 이렇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들어주시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 애들은 교역을 겁나 잘했다. 그래서 동서 교역로를 주도했었고요. 이슬람교의 문화, 다양한 문화들도 한번 되새겨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과제, 노트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끝내주세요. 마무리도 잘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